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초저녁의 황혼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자친구 혁과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아 그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코스 요리가 놓여 있었고 지영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혁아, 나 너무 긴장돼.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혁은 그녀의 손을 감싸 쥐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너 같은 착한 여자 마다할 리 없어.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품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이현실이 들어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카르티에 팔찌. 그녀의 모든 것이 나는 다르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가씨가 지영이구나. 이현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혁씨로부터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앉아요. 냉랭한 한마디였습니다. 이현실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지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 양 화장은 안 하고 다니나 보네. 요즘 아가씨들은 다들 치장도 좀 하는데 우리 집안 체면 생각은 안 해봤어. 지영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원래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평소 자연스러운 화장을 선호해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 그런 말씀은 좀. 혁이 끼어들려 했지만 이현실의 날카로운 눈빛에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다. 지영 양,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 직업이 뭔가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영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모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어렵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실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고모 밑에서 자랐다고? 아버지는 해외?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겠네.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가 재혼해서 버린 거 아니에요? 집안이라 할 것도 없는 집안이군. 우리 혁이가 왜 이런 애랑. 엄마, 제발. 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지영 양,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안에 시집 오려면 그 정도 배경으로는 안 돼요. 우리 혁이 아버지는 중견기업 이사예요.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감이 따로 있다고요. 당신네 집안이 뭐가 있어요? 뭘 내놓을 수 있는데.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혁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부족하죠. 사랑만 가지고 결혼해요?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도 없고 아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안 재산도 없고. 그런 처지에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혁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혁아, 우리 가자. 나 이제 못 있겠어. 이현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영 양, 앞으로 우리 혁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애랑 결혼하느니 혁이가 평생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테이블에는 지영과 혁만 남았습니다. 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나도 당황해서. 당신 어머니가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당황했다고.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혁씨, 저 먼저 갈게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지영아. 하지만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영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혁은 매일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지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영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마케팅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지영 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풀리고 있어요. 임원 프레젠테이션도 다음 주잖아요. 응, 맞아.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야. 이번에 꼭 성공시키자. 지영은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여기 있네. 이 회사가 내가 다닌다던 회사구나.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챘으니까요. 이현실이었습니다. 지영은 급히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왜? 내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끊으려고 하길래 내가 직접 왔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해서 이현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직장? 아, 그래. 내가 이런 데서 일한다며. 중견기업이라더니 생각보다 별로네. 어머님, 제발. 아직도 그 싼 옷 입고 다니는 거야? 너 이 꼴로 우리 혁이 옆에 서면 체면이 서겠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영은 창피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제발 조용히 하세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조용히? 왜? 난 내가 어떤 애인지 여기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현실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가씨, 문지영이라는 애 말이에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해외라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버림받은 거예요. 고모 밑에서 자란 애예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애라고요. 이런 애가 감히 우리 혁이한테 들러붙어 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진짜 심한데. 지영 대리 불쌍하다. 지영은 굴욕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개인사를 이렇게 공개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배경이 부족하다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심? 웃기고 있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내가 우리 혁이를 꼬셨잖아. 가난한 집. 애가 부잣집 아들 만나서 신분 상승하려는 거지 뭐. 그때 팀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이런 소란을 피우시면 보안을 부르겠습니다. 밖에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하지만 지영 양, 똑똑히 들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현실이 떠났지만 지영의 하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지영 대리 집안이 그렇대. 쉬,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근데 진짜 불쌍하긴 하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다니. 지영은 그날 하루를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고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모. 혁이 어머니 때문이지. 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한숨을 쉬며 지영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혁이는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고모. 혁 씨가 어머니를 설득할 거예요. 하지만 고모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초인종이 쿵쿵쿵 울렸습니다. 지영아, 나와. 당장 나와보라니까. 이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과 고모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밤 10시가 넘었는데.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현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왜 이 시간에 우리 집까지? 내가 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혁이가 나한테 대들었어. 평생 한 번도 어미한테 말대꾸한 적 없는 애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혁 씨가 스스로. 거짓말. 내가 혁이를 세뇌시킨 거야. 가난한 집의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갈라놓으려고.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저는 그 순간 이현실이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를 지영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으악! 뜨거운 커피가 지영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 감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넌 평생 초라한 애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고모가 달려나와 지영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건 폭행이에요. 폭행? 고모 밑에서 자라더니 애가 딱 그 수준이네. 경찰 불러봐요.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당장 나가세요. 알았어요. 하지만 명심해요, 문지영. 내가 우리 혁이한테 계속 들러붙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고모까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이현실이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지영은 부들부들 떨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젖은 옷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정말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이건 너무 심해. 고모,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승진이 걸린 프로젝트였죠.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은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지영은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영 대리, 준비 완벽하게 됐지? 오늘 대박 나자. 응, 고마워. 이번에 꼭 성공할 거야.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문지영 대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브랜드 리뉴얼 캠페인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 결과를 보시면 지영은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얘 좀 보세요. 여기 있었네. 누구십니까? 여기는 회의 중인데요. 한 임원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안 돼요. 지영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 여러분이 다 알아야죠. 이 애가 어떤 애인지. 저기요, 여기는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즉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회의? 그럼 더 좋네요. 여러분, 이 아가씨 문지영이라는 애 말이에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해요. 그게 무슨? 이 애는 이혼한 집 자식에 엄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고모 밑에서 자란 가진 것도 없는 애라고요. 이런 애가 우리 혁이를 꼬셨어요.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애가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고 해요. 우리 혁이는 중견기업 이사 아들인데 이런 초라한 애랑 결혼하다니 말이 돼요? 보안 좀 불러주세요. 한 임원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영 양, 오늘 이후로 당신은 끝이야. 이 회사에서도 못 버틸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이현실을 끌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지영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의를 방해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왜 저만 이래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영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휴직계를 제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고모,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혁 씨와도 헤어질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지영아,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게 죄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영이 처음으로 고모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모는 지영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지영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한참을 울고 난 뒤 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사실 고모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 말이야. 해외에 있는 게 아니야. 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해외에서 사업하신다고. 그건 고모가 지어낸 거야. 내 아버지는 지금 서울에 계셔. 강남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지. 그럼 왜 저한테는? 내 아버지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고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아버지 배경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거든. 내 아버지는 법조계에서 유명한 분이야. 그 배경을 알면 내가 내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고모.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고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내가 이제 나서야 할 때야. 내 딸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어. 고작 중견기업 이사 부인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증거는 있습니까? 다 있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까지.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지영이를 바꿔주세요. 고모가 전화기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아, 내 아버지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아빠. 지영아, 그동안 미안했다. 아빠가 곁에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문도연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 딸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지영아, 내일 아빠 사무실로 와. 우리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고모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대체 아빠가 누구세요? 법조계에서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내 아버지는 문도연이야. 전 대법관이셨고 지금은 문앤장 법률사무소 대표야.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지. 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초라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당했는데 아버지가 법조계의 거물이라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어. 아버지 배경 없이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했어, 지영아. 너는 내 실력으로 대학도 가고 회사도 들어갔잖아. 하지만 저는 이제 됐어. 내가 충분히 증명했어. 이제는 아빠가 너를 지킬 차례야. 며칠 뒤 지영은 고모와 함께 강남의 고급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30층 건물의 꼭대기 3개층이 전부 문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문도연 대표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문지영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지영님.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0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지영아. 문도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수트. 그는 완벽한 법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도현은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네. 도연아, 사정은 다 들었지? 고모가 물었습니다. 그래, 누나. 고작 중견기업 이사 부인 주제에 내 딸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용서 못해. 문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내 곁에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아빠,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누구든 내 딸을 이렇게 짓밟을 권리는 없어. 고소하자. 모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폭행죄. 전부 다. 하지만 혁씨는. 문도현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영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 남자 혁이라는 사람.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짓밟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줬니?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혁은 한 번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남자를 왜 걱정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지켰을 거야. 알겠어요, 아버지. 고소하겠어요. 증거는 다 있지? 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까지 전부 준비했어요. 문도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군. 내일 당장 소장 접수하자. 이현실, 그 여자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지영은 고모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고모, 저 괜찮을까요? 걱정 마, 지영아. 내 아버지가 함께 하잖아. 그리고 정의는 내 편이야. 법정 앞 복도에서 반대편에 이현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 그녀는 지영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초라한 애가 감히 나를 고소했다니. 웃기는 일이네. 우리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곧 알게 될 거예요.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현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정 개정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땡땡. 피고 이현실, 피해자 문지영 사건을 개정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법복 차림의 문도현. 저 사람, 설마 문도현 변호사 아니야? 전 대법관이었던 그분. 왜 이런 사건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현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도현 변호사님? 어떻게? 재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문도현 변호사님, 이 사건의 대리인이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문지영의 대리인 문도현입니다. 착석하십시오. 문도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피해자 문지영의 아버지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현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저 초라한 애가 문도현 변호사의 딸이라니. 오늘 나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딸을 모욕하고 폭행하고 그녀의 인생을 망치려 한 자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1번. 피고가 피해자의 직장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사 로비. 이현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 이 아가씨, 문지영이라는 애 말이에요. 엄마도 없고 고모 밑에서 자란 애예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애라고요. 영상 속 지영의 창피해하는 모습. 주변 직원들의 놀란 표정.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증거 2번. 피고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커피를 끼얹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이현실이 지영에게 커피를 쏟아붓는 장면. 내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 감이라고. 넌 평생 초라한 애일 뿐이야. 지영의 비명. 고모의 놀란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피해자는 2도 화상을 입었고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 3번. 피고가 피해자의 회의 중에 난입한 장면입니다. 회의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지영. 갑자기 난입한 이현실. 이 애는 이혼한 집 자식에 가진 것도 없는 애예요.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해요. 임원들의 당황한 표정. 지영의 무너지는 모습. 이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잃었고 결국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4번.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회사 동료 5명, 이웃 주민 3명, 회의 참석자 8명, 레스토랑 직원 2명의 진술이 모두 일치합니다. 피고 이현실의 행위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문도현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이현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며느리 교육 차원에서 다소 엄하게 대한 것일 뿐입니다.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 교육? 문도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타인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집 앞에서 폭행을 가하고 업무 중인 회의실에 난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육입니까? 그것은.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피고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었을 뿐 결혼한 사이도 아닙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고 이현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재판장이 명령했습니다. 이현실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는 증거 영상에서 초라하다, 배경이 없다, 집안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했습니까? 예. 회의실에 난입해 업무를 방해했습니까? 예.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었습니까? 예. 하지만 그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이 모든 행위를 했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피해자 문지영,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재판장의 지시에 지영이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영이 선서를 마치자 문도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영 씨, 본인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평생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법조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던 이유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배경에 기대지 않고 저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대학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회사에도 스스로의 실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사 후 5년 동안 성실히 일했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제 배경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잔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는 직장에서 더 이상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승진 기회를 잃었고 결국 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피해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피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지금껏 최선을 다해 살아온 대가가 이것인가?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내 잘못인가?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아무도 저처럼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이 없다고, 집안이 없다고, 무시당해도 된다는 생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영이 증언을 마치자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피고 이현실의 행위는 명백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현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은 악질적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 이현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땡땡땡. 그리고 피해자 문지영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현실의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피해자에게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집행유예가 즉시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땡땡땡.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무시하던 그 애가 문도연의 딸이었다니. 이럴 수가. 지영은 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문도연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지영아. 정말 잘했어. 아빠 고마워요. 미안하다. 진작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나타나 주셨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혁과는 재판 직후 완전히 헤어졌죠. 혁은 마지막까지 사과하러 왔지만 지영은 단호했습니다. 혁씨,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지영과 문도연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지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빠가 더 일찍.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전 다 이해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넌 정말 강한 아이야. 그때 지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또 소개팅 제안이네요. 요즘 부쩍 많이 들어와요. 문도연이 웃었습니다. 안 만나볼 거야?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제 힘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넌 충분히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누구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거야.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사랑은 둘만의 것이지만 결혼은 두 집안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에서도 억울한 희생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영은 끝내 무너뜨려진 듯 했지만 진실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경과 무관하게, 집안과 무관하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붉은 상견례. 그 전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